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오늘 평소대로 돌아온 화요일 방송 진행하러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요, 우리가 그 만병의 근원, 그리고 우리가 늘 지고 있는 짐이 하나 있죠.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게요, 먼저 자각 증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책상을 두드리거나 또는 볼펜 단추를 계속 넣다 뺐다를 하거나 또는 마우스를 계속 클릭을 좀 불안정하게 할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자각 증상이다라고 느끼시면 좋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요, 이것이 오히려 진짜 간접 흡연 스트레스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나온다면 딱 스톱하고 멘탈을 좀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 주쌤은요, 우리 멘토분들의 능력 덕분에 우리 승천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행복 가무 그리고 전략을 전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2.85포인트 하락 마감한 1946.07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0.65포인트 약보합 마감한 512.2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2.4원 상승 마감한 1059.1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1060원 쪽으로의 횡보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장 시장은 상당히 도깨비의 변동이었었고 종목군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지속했습니다. 우리 주식승천의 멘토분들 성적표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성적표 확인하는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출발합니다. 저희가 운용 원칙에서는요, 제시한 매수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을 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GST가 0.5%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3%에 들어와 있지만요, 5종목 나는 단기 트레이딩 아니다,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가보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가비아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들어왔습니다. 1.4% 상승 마감하면서 11%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BS 컨텐츠 허브가 강보합 마감을 하면서 1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월요일장 매도 의견 나온 에버다임이 7,130원, 오늘장 시초가에 4.9% 확정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열정 만들어 주시겠죠? 2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가 금일장 2.63% 상승 마감을 하면서 14%의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모두 다 아주 깔끔하게 플러스권을 들어오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세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금일장에서도 0.53% 상승 마감을 하면서 4.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SK를 비롯해서 두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요일날 어제였죠, 소리바다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555원의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포트에 제외되었고요. 월요일장 승천주로 유니크가 4,550원으로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포트가 상당히 좋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테크닉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1.31% 상승 마감을 하면서 포트 편입 이후에 8.1%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다우기술을 지난주에 예고를 좀 해주셨는데요. 결국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우기술은 현재 6.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네, 조금 더 갭상승이 떠서 추가 수익으로 빠져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당히 가장 이쁘게 구성하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나케미칼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역시 좀 더 수익률이 나와서 시초가에서 갭상승으로 포트 제외되길 기원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어느새 2위로 확 올라왔습니다. 26.6%를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다시 한번 25.5%로 2, 3위를 모두 다 독식을 합니다. 그런데 김용준 멘토가 또다시 4, 5위를 독식을 합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로 23.7% 그리고 차바이오엔으로 17.6%를 기록하면서 두 분이 수익률 상위를 모두 다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하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1위 한번 보죠.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30.7%로 현재 여전히 1위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2위권이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예병군 멘토 성우전자가 24.2%로 역시 나홀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양호해졌다. 또 추가적으로 상승, 달리는 말들은 분명히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함께한 두 분입니다. 화요일 방송 책임지고 계신 두 분인데요. 바로 현재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가장 우뚝 서서 대응하고 계시는 김용준 멘토, 그리고 이에 맞서는 나문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은 상당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깔끔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준 멘토 교수님의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방향이 좀 그랬죠.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지난 연말에 이제 분명히 이제 펀드가 이제 마무리하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방어가 되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지금 중소형주들이 못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소형주 자체였던 문제들이 아니라 중소형주들의 어떤 수급 공백들 때문에 좀 그랬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기속적으로 이제 노출되고 있는 게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둘 다 문제가 뭐냐면 성장에 대한 한계가 좀 노출됐고요. 그리고 또 환율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그럼에 따라서 이제 4분기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지수에 대한 방향을 지금 논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중소형주 쪽의 어떤 방향들을 지속적으로 좀 따라가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역시도 전체적인 장은, 대형주가 사실 오늘 좀 놀랬었던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혀 이제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힘이 좀 살아있던 중소형주들이 워낙 이제 견조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다만,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중소형주들도 그동안 상승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분명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정 이후 재차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동안은 이 중소형주의 어떤 상승 랠리를 좀 즐기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수의 방향을 논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공백기일 뿐이다라는 김용준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우리 나문우 멘토는 시장을 최근에 어제와 오늘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모습은요, 역시 시장이 바닥이 근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요, 아무리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자산적 가치에 거의 근접하게 되면은 이제 하락은 나온다면 심리적인 충격밖에 없거든요. 전형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좀 재밌었던 점은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이제 선물 가지고 좀 장난을 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 초반에 여기 보시면 일정 부분 매수를 하는 모습이 살짝 나타나다가 결국 쭉 팔았거든요. 이 속에서 결국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한 228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2280억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출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장을 버텼다는 것은요, 이제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매도 방향의 어떤 장난질은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이 22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으로 따져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채 한 800억, 9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종목별로는 1000억 정도의 신규적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전차 군단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긴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좀 물밑에서는 종목들 차곡차곡 모아가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장은 확실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무르멘토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파생시장에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도깨비 장세 마무리 될 것이다. 너무 위축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종목이 좀 다 차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다유 기술을 할 수 없이 좀 빼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매도 의견이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은 뭐 좀 그 상황들은 좀 나아질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다우 기술은 나중에 한번 AS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바인 정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차바이오엔이 그 가장 어려웠던 자리가 이제 11,000원 정도 자리를 지금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11,000원 정도에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엔이 지금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그 원래 차바이오엔이라는 회사하고 그 자회사가 병원 사업을 하는 쪽이 자회사가 분리가 돼 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펀드를 1,100억 정도 이제 펀딩을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이제 400억 정도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놓은 거죠. 그래서 1,500억을 갖고 뭐를 하느냐? 병원 인수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병원 인수가 임박해서 병원 인수가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거라고 일단 볼 거 같고요. 정확하게 자금이 언제 들어왔냐면 12월 27일인가 들어왔을 겁니다. 작년 연말 정도에 지금 들어왔는데, 그 자금이 연말에 제가 날짜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 전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12월 27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이 들어오고서 이제 이게 이제 자금이 이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 인수가 확정된다면 뭐 주가는 앞에 고점이 13,000원 정도는 크게 넘어설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바이오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을 갖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오, 네. 지금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냈습니다. 500억 정도 냈다고 본다면, 그 자산가치 기준으로 보나 모든 걸로 보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인데, 사실 퍼 12, 13 정도 나오는 바이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네들이 성장성이 없냐? 성장성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얘네들이 그 줄기세포 쪽에서 그 배아를 이용한 그 줄기세포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황반벽성 치료제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플러스, 자산가치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지금은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안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ICD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ICD는 좀 넘어가고요. 네. 제가 지금 포트를 편입시켜 놓은 게 나름대로 이제 논리가 있습니다. 이제 차바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CD 같은 경우는 OLED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LED 쪽의 핵심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사파이어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ED 소재 쪽의 접근과 또 한 가지는 그 애플의 커버 글라스 쪽의 어떤 부분의 성장성이 같이 나온다라고 일단 보였고요. 그리고 4분기 확실하게 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에 나타날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솔테크닉스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냐? 결국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얘네들이 지금 사용하는 무선 충전 방식은 자기 공멸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그 충전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충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진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선 충전 모멘텀이 한번 살아날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파이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솔테크닉스가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원래 얘네들의 주력 업종은 BLE 쪽이었는데 BLE 쪽이 CCFC를 이용한 BLE 쪽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LED를 이용한 BLE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태양광 쪽, 그리고 무선 충전 쪽, 그리고 사파이어 소재 쪽의 인고 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신사업 성장성 나타나고요. 기존 사업의 BLU 쪽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확실하게 턴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서서히 전반적인 반등 국면에 이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솔테크닉스 지금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조정시마다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받아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뭐 길게 본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올해 안에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자기 색깔을 잘 집어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영준 멘토. 네. 사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색깔을 명확하게 내기가 좀 어려운데요. 김영준 멘토는 저희 시즌 1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색깔을 좀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인기도 많으시다면서요. 수익을 말하를 통해서. 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이럴 때 또 너무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워하십니다. 참. 아쉽습니다. 네, 좀 즐기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나무는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자, 4분기 실적이에요.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의 영향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원화 환산으로 지금 IFRS는 전부 다 지금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조금 기대치에는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로서의 이 원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의 철강 제조 그 재고 자체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바오산 스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지금 기술적으로도 거의 이제 쌍바닥에 전형적인 텀 되는 부분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32만원 선까지는 빠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B금융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죠. 미국의 이 JP모건이라든지 그리고 웰스파고 등의 금융주들이 실적들을 발표해 나가는데요. 이번 실적들 이제 이미 예측치가 나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 금융주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주들이 실적이 크게 좋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는 역시 우리는 양적 완화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둘째, 건설 경기가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증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회복이 조금은 더 더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8개월 중에 단 한 달을 제외하고 이 경기 선행지수가 모두 상승한 점을 본다면 이제 턴어라운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비 글로벌 대비 금융주 절대적인 저평가를 내세워서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종목은요, 하나케미칼인데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좀 조정폭이 나왔긴 했지만은요, 추세는 계속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규 포트 편입 관계로 일단 매도한다는 점 생각하시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계속 가져가자.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는 탑픽으로 뽑는 종목이 하나케미칼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속적인 보유 말씀해 드리겠고요. 현대중공업은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승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상승의 발주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클락슨 신조성가가 134포인트 넘은 상태에서 상승 부분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굉장히 가시적인 어떤 수주와 매출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지금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만든 지 밸류했는데 이게 지금 파란색까지 드디어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이 밸류밴드 상승 속에서 파란색 밸류라면 전혀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자. 그리고 LG산전은요, 지난주 편입했는데요, 현재 뭐 양호한 흐름도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했고요. 나무노멘토 역시 저희 대박 플러스 시즌2에서 적정 가치 워렌 버핏 부분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여러분들 잘 멘토링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 두 분이 시황감과 종목, 탑픽 종목까지 선정해주는 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와 종목을 만나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요때 지금 시장에 2014년도에 들어오면서 가장 핫한 분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멘토가 준비를 하셔갖고요. 그 어느 때보다 되게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김영준 멘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그 A3 관련한 발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드디어 이제 플라스틱 기판의 어떤 기반을 이용해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플렉시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OLED죠. 디스플레이 패널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결국 이제 A3 발주 관련해가지고 각 업체에다가 지금 구두 통보는 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허. 예, 그리고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A3 공장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8세대가 아니라 6세대입니다. 6세대 기판을 2장을 자른 뒤 유기물 증착 과정을 수행하는 이분화 방식을 적용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유기물 증착 과정이라는 건 결국 컬러 구현 방식의 문제고요. 이것이 결국은 OLED의 어떤 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방막봉지 공정이라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는 TFT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는 TF2라는 단어가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온 처리 방식이 아니라 LTPS 저온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A3 공장 플렉셔블 OLED 생산 라인을 꾸미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그 가장 큰 고객사죠. 그러니까 무선사업부가 올해를 기점으로 다양한 웨어러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갤럭시 기어로 표현되는 손목에 차는 것 같은 거를 여러 가지 기종을 내놓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A3 라인 발주에 대한 시기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보는 종목은 물론 이제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긴 한데 ICD입니다. ICD요? 네, 알겠습니다. 이에 맞습니다. 나무노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전 디스플레이 쪽에 LG 디스플레이 선택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와, 이제 진짜 본격적인지 두 분의 이견을 또다시 들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A3 라인. 와, 말 많고요, 탈 많고, 기억자트 웃음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본격한가도 궁금하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A3라는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언제로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09년도 정도에서 좀 본격화 가능성을 좀 타진하면서 언급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최초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A3 라인이 정확하게 처음 얘기 나왔던 건 2011년도 말이죠. 네. 2011년도 말에 A3 라인이 가동된다는 얘기 때문에 아마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2012년도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안 한대잖아요. 없었죠. 네. 안 한다고 했죠. 예, 네. 안 한다고 했고 2013년도 내내 뭔 짓 했냐면 나온다 하다가 결국은 2013년도를 넘기고서 안 나왔죠. 근데 왜 과연 요번에 나올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왜 나오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존에 지금 그 A3 라인 좀 늦게 발주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소품종 다량 생산 구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좀 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기존에 일반적인 어떤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거에 충실했다면 이제 좀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 고객들의 니즈가 이제 굉장히 좀 다변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부분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 부분이 제일 크지 않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원래 알기로는 이제 V 라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V 라인이 이제 제 얼굴요? 아니요. 그 말고요. V 라인이라는 게 이제 그 플렉셔블 라인을 V 라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V 라인을 가는 과정 속에 이제 나타나는 얘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A3 라인이라는 게 A2와 A3를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한 판의 크기가 결국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00에 1850 그러니까 한 장에 1500에 1850이니까 결국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6세대, 8세대, 6세대, 8세대 이러는데 6세대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느 정도 급이냐면 태블릿 PC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연말에 막판에 한 번 뒤집혔던 얘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OLED 투자한다고 그러다 걔네들이 전면적으로 엎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OLED 투자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결국 그 싸움은 뭐냐면 8세대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6세대인데, 삼성이 태블릿 PC를 올해 몇 대를 팔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6,500만 대에서 1억 대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맥스 1억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삼성이 이제 현재 갖고 있는 OLED 라인은, A2P59이죠. A2P59이니까 그거는 어디까지 커버가 되냐면 스마트폰까지만 커버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태블릿 PC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지금 라인 증설이 불가피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블릿 PC를 팔아먹는데 얘네들이 태블릿 PC를 세 종류로 나간다고 합니다. OLED 태블릿 PC, 그리고 LCD 고급 사양,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밑에 급.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결국 얘네들이 태블릿 PC가 작년에 3분기 기준으로 분기당 지금 몇 대 정도 팔았냐면 거의 1000만 대 정도 판 것 같아요. 근데 올해 6,500만 대라고 하면 최소한 2배에서 3배까지 규모를 키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OLED 라인을 장착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이 태블릿 PC를 정상적으로 판매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A3 장비가 발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비 발주는 웨어러블 쪽의 부분 그리고 플렉셔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핵심은 뭐냐면 태블릿 PC에 대한 시장 규모 확대가 장비 발주 임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촉매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단 웨어러블이나 플렉시블보다는 일단 주력은 노트북 때문에 제일 먼저 태블릿 쪽에 먼저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만 이제 얘네들이 웨어러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분명히 깔리는 거는 시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본격 양산 라인은 아니고 시험 라인의 일정 부분인데 그 규모만 해도 시험 라인 규모만 해도 한 2조 정도 나온답니다. 장비 발주가. 혹시요, 그러면요, 김영준 멘토. 제가 궁금한 건요, 지금 와서 그동안 카더라 될 것이다, 증설되고, 우리가 계속 실적이 중성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A3 라인으로 확대가 되는 게, 올해 지금 삼성전자의 플랜을 좀 들어보면 저가 태블릿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된다. 이제는 스마트폰, 즉 기존의 스마트폰 가지고의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중저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가 박리담회 쪽으로 완전히 MS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그 사전포석은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이제 OLED를 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완성 단계에서 해상도의 싸움은 그냥 IPS LCD가 최고죠, 화질은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 기준으로 장착된 거에서는 최고기 중에서는, LG의 G2폰이 IPS LCD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좀 나타납니다. 뭐냐면 색 재현도, 그리고 처리 속도.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OLED가 원래 정상적인 처리 속도로 가면 2500배 정도 빠르고요. 색에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 색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OLED 들어가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가게 되면 결국 IPS LCD에서 기술은 멈춰버리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경쟁력이 없게 되니까 삼성이 결국은 이쪽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대면적으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대면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두부하고 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면적이 커지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큼 될 때는 이게 안 휘어지는데 길어지면 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제 수율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세대를 가는 게 뭐냐, 8세대를 가기 위한 전 단계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 UHD TV 쪽하고 OLED UHD 화질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화질임에 똑같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화질은 LCD가 더 좋고 가격은 OLED가 몇 배 더 비싸고. 네.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를 55인치짜리를 얘는 1,5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8세대로 가면은 망가지니까 삼성 애들이. 그러니까 6세대를 거쳐서 8세대로 가겠다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5.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오는 중간 단계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태블릿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패블릿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패블릿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갤럭시 노트급 정도를 패블릿이라고 많이 한답니다. 원래 스마트폰이 3.5인치에서 4.3인치가 일반 기종이잖아요. 네. 근데 5.5인치 기종으로 가면 패블릿이라고 얘기를 하고. 김영준 멘토님 잠시만요. 잠깐 좀 호흡을 좀 조절하시는데요. 김영준 아세요? 뭐요? 오늘처럼 계속 방송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요. 우리 라이브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요. 정말 교수님입니까? 어느 대학교 교수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조금, 좀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얘기하고 전달하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A3 라인을, 왜 이것이 과연 우리가 탑픽이고 지금 중요한지 그 맥점이 좀 안 되니까. 포인트가 정확하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발주가 터지게 되면요. 2년에서 3년 동안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답니다. 그 정도 규모?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비 업체들이 이거 터지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 2007년도가 2008년도 때 증권 쪽에 IB 업무할 때 아무거나 눈 감고 찍어도 2배 간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A3 발주가 확정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
정말 무늬만이 아니라 정말 그 OLED 장비 업체들 아무거나 찍어도 2배는 먹습니다. 그냥 눈 감고 먹어도. 그리고 이게 2년에 3년인데 2년에 3년이 뭐냐면 6세대 라인까지잖아요. 김은주 멘토님. 예. 지금 귀가요, 제가 이만했어요. 예. 그 눈이 그냥 띵 했는데요. 예. 그러면 하나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OLED 아무거나 잡으면 예. 일단 정말 엄청난 수익을 챙겨올 수 있습니다. 예, 아무거나 찍어도 다 먹습니다. 다 먹고 2배는 먹습니다. 자신있게 얘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근데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6세대 라인 태블릿 PC 라인까지고요. 여기 조금 더 확장돼서 8세대 라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P5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A2에 P5. 근데 원래 A2 라인이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냐면 P3 라인까지만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A3 투자를 안 하고 계속 그 안에다 장비만 늘린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똑같습니다. A3도 지금 6세대에서 이제 태블릿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C 라인까지, 그러니까 TV 라인까지 넘어가게 되면 2, 3년이 아니라 몇 년이 더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요번에 그놈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왜 업체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여지껏 기다렸냐면 이거 터지면 얘네들 몇 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요. 지금 막 저희 주식승천으로 서울경제TV로 채널을 바꾸신 분들은 정말 대박 나실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그런 얘기 하시죠? 경쟁사 대비해서 멘토들의 멘토링 실력이 가장 좋다. 또한 저희가 단연 돋보이게 지금 시청률을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나무로 멘토가요. 조용히 진득히 듣고만 계셨어요. 분명히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듣고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이제 디스플레이 방향이 어떤 방식이든지 계속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상용화가 되어서 수익성을 낸다고 보기가 참 힘들어요. 이 불과 재밌는 사실은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이 어둠의 경로에서 들어오는 G로 시작되는 이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다시 A3 라인 이제 지연된다 그랬었거든요. 왜 이제 지연된다고 했냐면 결국에는 이 OLED 자체가 아몰레드 플렉시블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전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뭐 A2 라인에서만 이제 가격적으로 하자는 경영진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결국 이쪽으로 도전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패널 쪽이라서 투자는 하되 분명히 공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이제 테스트격 정도 한 시범 정도 해보는 이 정도만 우선 나와서 계속 다양하게 이제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삼성에서는 떡국물을 요만큼 던져주지만 밑에서는 받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배가 터질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산업들이 전반적으로는 굴곡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째 보면 이제 뭐 아니면 도의 성격도 강하니까요. 오히려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많이 생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 수익성을 그 하부 단계로 넘겨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김윤주 멘토님께서 아무거나 찍어도 산다.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종목은 10배 갈 것 같고요. 못 가는 종목은 역시 못 가지 않나. 종목 선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종목 선택 능력은 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산업 전망 측면에서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김윤주 멘토님의 멘토를 좀 많이 받는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진짜 눈 감고 아몰레드 찍으면 백도 나와요. 백도. 뭐 아니면 또 아니면 백도 나오니까 항상 멘토링 잘 따라 하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3가 요즘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두 가지로 확 뜹니다. 아우디 A3하고 그렇죠. 네. 이거하고 두 개가 뜨는데 차량 모델명하고 아마 같이 뜨겠죠. 네. A3, A2.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라인의 정확한 이 분석을 하는 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공장 라인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수익을 말하다 해서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놨고,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실 이제 A3 라인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얘네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 때문에 삼성에서 이제 계속 투자 지연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삼성에서 이제 스마트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요, 김은주 대표님, 그 지연이 계속 됐던 이유가 제가 이제 조금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지연이 계속됐던 것은 우리 나무로 멘토가 얘기한 대로 이제 수율 문제라든가 비용, 그러니까 그
고정비 대비해서의 매출 추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더 먼저 들어갔던 것은 소재 자체가 OLED 쪽으로 맞춰지지 못하는 그 문제점에 대한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수율의 문제가 가장 컸고요. 네. 수율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게 이제 그 공정에서는 전공정, 중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전공정은 이제 TFT를 만드는 공정이고요. 네. 중간공정은 컬러 구현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은 뭐냐면 방막 과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앞부분과 뒷부분은 커버가 돼요. 근데 이제 컬러 구현 방식에서 뭐 RGB 방식이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컬러 증착 과정의 어떤 전문 그 핵심 장비가 좀 부족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해결을 좀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유기물질을 잘 직착하는 과정들이 핵심 장비들이 구현되면서 그런 수율에 대한 부분도 좀 해결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거 분명히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탑픽 종목을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나무노멘토의,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탑픽 종목을 선정했으니까 먼저 좀 듣고 ICD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OLED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현재, 이번 그 CES에서, OLED TV 분야에서 LG전자가 확실히 삼성전자를 앞섰다는 분석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플의 이제 중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된다면, 일단 이렇게 봅니다. 미래에 대한 기술력 성장성은 차지해 두더라도, 현재의 가치로서는 절대적인 저평가, 그리고 결국에 이제 OLED로 가기 위한 단계에서의 수익성은 분명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일반인들이 중소형주들을 잘 접근하기가 분명히 쉽지가 않거든요. 기술적인 부분과 내부적인 내용들.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서 아우르는 안정성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선택해 봤을 때 역시 이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겠나. OLED 생산 라인은 물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캐파를 차지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 소품종 다량 생산에도 언제든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 큰 리스크가 별로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가격이 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 코스타 종목들 보면 제가 아까 이제 김윤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종목 ICD를 한번 봤는데요. 키가 차도록 정말 저평가가 이렇게 저평가가 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현재로서는 2014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이 디스플레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자, 나무는 또 하나만 궁금한데 지금 현재 이슈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OLED 투자에 대한 수혜주의 옥석 가리기 부분인데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주셨다는 얘기는 LG그룹도 삼성과 함께 이쪽으로 집중력을 가져갈 수 있다.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의 A3 라인 투자는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부분은 없을 거고 분명히 중소형주 위주로 개선되는 부분이지. 네네. 삼성전자가 1호부터 실적이 오래 개선될 가능성은 제로다. 다만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하나의 이제 선두를 먼저 잡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용준 멘토의 ICD 조금 간결하고 중요한 포인트로 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니까요. 더 추가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CD가 하는 진짜 기술은 뭐냐면 HDP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HDP라는 게 고밀도 플라즈마 시각 장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잠깐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TFT 안에는 두 가지 구성물질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쪽이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 쪽이 비결정형 실리콘을 다결정형 실리콘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열을 가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오면은 비결정과 다결정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비결정은 LCD 라인에서 쓰는 거고요. 다결정은 OLED 라인에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절연막 소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흘러가는 물질이 뭐냐면 지라물을 사용하는 거와 산화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라물 같은 경우는 LCD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산화물 같은 경우는 OLED 사용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결국은 얼마나 소재가 단단하냐고 그 부분을 시각 잘라내는 기술이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거는 HDP 시각 장비 이게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OLED 쪽에 그 최대의 수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하는 핵심의 기술은 그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현재 국내 시장 잠식률은 해외 업체가 못 들어오는 상태에서 국내가 90% 정도 ICD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ICD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분이 준비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오늘 종목 발견 신봤다 내용은요, 결국은 고개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OLED 투자, 본격적으로 가시화 부분에서 이제 시동 걸은 것 같은데요. 새로운 성장 엔진 가능성, 두 분 다 가능성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준 멘토는요, 드디어 시작했다 라고 확정을 지어주시면서 ICD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나무는 멘토, 기술과 감성 코드의 결합이 승부수다. 그 관점에서 삼성그룹 쪽보다는 LG 디스플레이 동반 시장점을 확대로 디스플레이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자신의 색깔과 역량을 뽐내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는 동국 SNC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나무는 멘토는 S1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대박난다는 OLED 중소형주는 ICD가 미리 들어가 있나 봅니다. 자, 먼저요, 우리 나무는 멘토의 S1을 투자 포인트부터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S1 하면 옛날 세콤 아시죠? 예, 보안 솔루션, 보안 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예, 삼성. 지금 이제 세콤이 한 2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삼성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의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삼성 에버랜드의 건물 관리 사업 부문이 이제 S1으로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S1에서 양수가 되는데, 그러면 양수가 되면서 공짜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주게 될 것이다. 결국 뭐냐면 에버랜드가 이제 삼성 S1의 지분을 가지게 가는 구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 S1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과연 삼성이 이번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안에서 S1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S1을 이제 따로 분리를 시키느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어느 쪽으로 들어왔냐면, 가져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이 에버랜드의 건물 사업 부분을 가져오게 되면, 관리 사업 부분을 가져오면, 매출액이요, 2조 가까운 매출액이 내년도 2015년 정도에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업이 2조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면, 제적으로 본다면 한 10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서비스 전문 기업이 하나, 이제 건물 토탈 관리 시스템 기업이 하나 탄생을 하는 점이 이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간 이제 실적 지표를 보시면은요, 꾸준히 이제 매출액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매출액인데요. 꾸준히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상승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13년 들어서 상승의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었거든요. 영업이익은 돌아왔지만 단기 순이익이 좀 늦게 돌아오는 흐름들은 있지만은요, 이번 에버랜드의 건물 관리 사업부는요, 원래부터 안정적인 매출이 들어오고 안정된 이익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의 증거, 매출액 한 14%대, 영업이익 한 25%대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단계 완전히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재가치 측면으로 본다면 이 그림 재밌는데요. 신사업 부분을, 즉 이제 건물 에버랜드로부터 신사업 부분을 양수하기 전의 가치는요, 이 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을 본다면 이 상단 밴드를 넘어서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 전의 가치는 분명히 고평가였어요. 그렇지만 왜 연기금은요, 끊임없이 모았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에버랜드의 이 건물 관리 사업 부분을 인수받고 나서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 기업의 밸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의 완전히 넘어선 고평가의 국면이 아니라 이제는 저평가 상태로 진입이 되었고요. 이 밴드 자체가 가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아직도 가격은 분명히 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S1의 매매 전략 전해드리면은요, 일단 매수 가격은 75,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는 약 한 10% 정도 볼게요. 단기적으로는 83,000원 정도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가 될 것이고요. 손절매 가격이 68,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 들고요. 물론 83,000원이 오더라도요, 무조건적인 매도보다는 1, 4분기 실적이 그 안에 이제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75,000원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S1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동국 SNC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 SNC 하면은 이제 쉽게 보시면은 이제 그 풍력 발전기 만들 때요, 그 바닥에 이제 그 중심 어떤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윈타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윈타워를 거의 주력으로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먼저 볼 때요. 지금 이제 그 풍력 발전 쪽의 부분이 그동안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실적으로 좀 나타나는데, 자료 화면 보시면서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매출 1,000억에 그 손실이 이제 한 150억씩 냈죠.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1,100억 정도의 손실이 한 200억 정도씩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턴을 한 게 언제부터냐면 2013년도 6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 턴을 했죠.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분기 적자를 내다가 2013년도에 영업이익 59억, 그리고 2013년도 기준으로 그 3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 그래서 이제 2013년도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그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여기서 보시면 2013년도 예상치는 1,600억 정도 매출에 118억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한 120억.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지금 예상되냐면 매출은 지금 이제 2,400억 정도 되니까 거의 1,000억 정도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118억에서 194억이니까 거의 한 7, 80%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에 걸려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사실은 이제 그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를 좀 사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환율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환율을 해지하는 방법이 무슨 선물 계약을 해서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함과 동시에 바로 원자재를 사면서 그걸 해지해주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의 모멘텀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19년도까지 10조 2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2.5기가와트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보통 이제 현대중공업이 보통 이제 한 600메가와트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는데, 2.5기가와트 정도면은 지금 10조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지금 이제 국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람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를 짓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향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해상풍력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람량이 많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육상풍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육상풍력으로는 바람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해상풍력으로 해가지고 2.5기가와트 정도의 해상풍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이쪽 관련한 매출은 뜰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있죠. 그동안 못 봤는데 어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가끔가다가 이제 풍력발전소가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진적으로 이러한 비중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어 갖고 올해는 아마 실적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그 성장을 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실 큰 물량은 아닙니다. 큰 물량은 아니지만, 기관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 표시가 되는 게 이제 그 매수량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살 때는 한 15만 주 사다가 팔 때는 한 2만 주씩 팔다가 다시 한 15만 주 사고,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사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의 모양은 전반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주봉으로 보면 지금 박스권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저항에 지금 여기 지지 정도로 보니까 4,000원 초반 정도 지지에 4,000원 중반대 정도의 지금 저항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상승 패턴이 좀 이어질 걸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한다면 오히려 이거는 매도 자리가 아니라 본격적인 매수 자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 전략을 이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차트 모양을 좀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격대 기준으로는 오늘 종가 기준 4,610원 정도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주봉에서 보여드렸듯이 목표가는 저항선이 예상되는 게 5,000원이 아니라 6,000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6,000원 정도 잡고요. 그동안 지지선 역할을 했던 게 4,000원이기 때문에 4,000원이 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준 멘토의 동국 SNC 다시 재편입이 좀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고지사항이 있으니까 반드시 고지까지 확인하시고 채널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무누 멘토 그리고 이상로 멘토가 2014년도 승부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여의도역 4번 출구에 있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료 강연회겠죠? 그 부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현장 접수 지난 시간에도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 나무루 멘토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